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교과 논리 및 논술 마지막 날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수학교과 공부학번 황정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각자 프린트 2장씩 갖고 계실 텐데요. 한 장을 보면은 문제가 4개짜리가 하나 있을 거고 문제가 3개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문제가 4개짜리가 학생들에게 배부됐던 문제고 문제가 3개짜리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배부한 이후에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한 문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필로그까지 총 7단계에 거쳐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리, 논술, 문제를 만드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논술은 자신의 의견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에 의미를 맞춰서 과연 우리가 선택했던 2차 곡선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2차 곡선 하면은 타원이나 쌍곡선, 포물선 등에서 미분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었고 또는 어렵게 생각하면은 2차 곡선이 나오는 원뿔을 잘랐을 때 어떠한 2차 곡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다든지 또 문제가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생겼고 그리고 모든 조원들이 동의하였던 게 우리는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던 주제는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도록 해봤습니다. 쌍곡선은 초점과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쌍곡선의 정의를 통하여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와 수학기용론을 1학기 때 들었을 텐데 거기서 보면은 쌍곡선을 작도할 때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여 작도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직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을 통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직 이등분선을 통하여 쌍곡선을 작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지구과학이라는 천체를 이용하여 문제를 좀 더 변형시켰습니다. 또한 도형과의 관계에서 쌍곡선뿐만이 아니라 타원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원의 정의 또한 학생들에게 유추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던 목적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2차 곡선을 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체를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작도하는 과정을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 형태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익숙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전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상황, 즉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별의 관계에 따른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블럼 솔빙 그리고 지구과학이라는 개념을 제공한 커넥션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여기 문항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문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논술 문제가 아니라 다들 서술형 문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은 주어진 두 정점 그리고 한 정점으로부터의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가 목표였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예시 문항을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로 변형해 보았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를 통하여 숨겨주었고 그리고 1번 문항에서는 이전 문항과 같은 문항이지만 2, 3, 4번에서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화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항 자체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1사학번 학우들 5명에게 배부하여서 한번 문제를 풀게 해봤습니다.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걸렸었는데 그 중에 답변이 재밌었던 게 이 ED하고 R 그러니까 초점 사이 거리하고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에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타원의 방정식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재밌게 문제를 꾸미고자 타원의 방정식을 유추할 수 있게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였습니다.
문항을 보면은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별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N수생 서초메가에 다니는 학생을 비롯한 3명에게 배부를 하였고 3학년 서울사대부고 2명 그리고 배재고 누원고 희문고 학생 31명에게 총 36명에게 배부하여 피드백을 받고 문제를 풀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난이도 그리고 난이도를 책정한 이유 그리고 걸린 시간 그리고 보완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의견지 또한 작성하여서 학생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에게 대부했던 문항을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처음에 보았던 1안의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이 제시문에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표를 보면은 이렇게 용어 설명, 항성하고 행성, 해성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주었고 가장 마지막에는 수직 이등분선의 표현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추측 간의 거리 그리고 초점 사이 거리가 정해져 있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기본 개념은 이와 같이 작동하는 원리를 통하여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별을 좌표로 나타내는 게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 좌표로부터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작도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루브릭을 문제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배점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이해에서 각 별을 점으로 놓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문제에 채점하여서 루브릭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등거리성을 이용한 문제풀이도 있었고 각 점을 극좌표로 표현하여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PPT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벡터를 이용했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직선을 각각 컨스트럭트 해가지고 근점을 찾아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었던 피드백 과정입니다.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2차 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목적 자체도 그대로 피드백에 적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좌표를 잘못 찍고 풀어서 말렸다고 피드백에 적어주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았던 극좌표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했던 학생입니다. 극좌표 풀이 같은 경우는 x하고 y에 대한 좌표값까지 구할 수 있었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지금 나눠드린 문항 3번과 4번을 보게 되면은 일반화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된 문항을 보게 되면은 극좌표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게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이제 1번 문항에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잘 알고 있느냐, 쌍곡선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의 성과 비주기의 성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학생들에게 쌍곡선의 성질을 물어보게끔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보다는 단지 쌍곡선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리스틱 루브릭을 만들어서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주기의 성이다라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우분들께서도 혜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혜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도 조사해본 과정에서 알게 된 결과인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혜성도 있답니다. 또한 이렇게 주기 혜성이라고 답안을 해서 이렇게 빵점 맞은 학생들도 몇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문항 3번과 다음에 보여드릴 문항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조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고 또한 학생들의 피드백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많이 고민했던 문제 그리고 이후에 대폭 수정됐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항 먼저 보겠습니다. 문항 보게 되면은 자취의 방정식의 관계를 서술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주어졌던 목적 자체는
ED하고 R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일반화된 쌍꺼풀의 방정식을 만들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문항 1번과 아주 유사한 원리로서 그냥 이 문항 1에서 10광년, 8광년 자체를 ED와 R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항 1의 과정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문제 이해보다는 일반화된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ED하고 R의 기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방정식을 표현했느냐에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루브릭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3번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36명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N수생을 제외한 모든 각 학교마다 한두 명 정도만 이런 식의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자취의 방정식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백지를 제출하거나 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면은 문항 3번이 되게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상 AH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의 관계는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애매하고 아름다우며 단순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면서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답집니다. 이건 피드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었던 학생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웃기도 했지만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항 4까지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4를 보게 되면은 3번에서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다면은 문항 3번에서는 이와 같이 타원의 방정식 또는 점이 만들어진다는 걸 학생들에게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문항 3을 그대로 이용만 해주면 되고 케이스 분류만 해주기 때문에 어널리틱 홀리스틱 루브릭보다는 홀리스틱 루브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루브릭을 채점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모범 답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4번에서 이런 식으로 문건 들여서 얘기한 학생들도 있었고 4번이 아니라 3번에서 이와 같이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3, 4번의 문항을 많이 어려워하였고 또한 3, 4번 문항을 통합하여 3번에다만 답안을 적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내 내로를 풀지 못한다는 학생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항 3, 4번은 문항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점에 대한 애매모호함 그리고 ED하고 R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점을 포함하고자 우리는 루브릭 수정보다는 문항 자체의 수정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수정된 제시문입니다. 용어 정의 자체가 문제에 대한 용어 정의 자체를 가장 맨 위에 올려서 학생들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교사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해석이 과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또는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 조건에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만 조건을 추가하였고 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각 별은 유일하다고 그랬는데 1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양쪽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해석은 하나의 곡선만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나 조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1번 문항입니다. 좀 전에 1번 문항에서 극좌표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쓰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예시를 아예 주었습니다. 일부 못 푸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좌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각을 이용한 예시를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극좌표를 이용하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문항 3번과 4번을 통합한 문제입니다. 먼저 문항 1을 참고하라. 그리고 ED하고 R의 관계를 이용하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주어진 애매모호함을 없애고 그리고 난이도를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루브릭 또한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2개가 나와도 만점 처리하였다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의 범위를 준 학생에게는 만점, 그리고 쌍곡선의 범위를 주지 않은 학생에게는 마이너스 1점에서 4점을 문제 2에서 채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좌표를 이용한 풀이 자체도
틀린 답안이지만 방정식을 올바르게 구해줬다면 답안 자체는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루브릭을 설정하였습니다. 극좌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극좌표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유를 적어본 것입니다. 문항 3번, 문항 3, 4번은 통합한 루브릭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D하고 R이라는 초점사의 거리와 주축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각각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학생들이 ED하고 R의 관계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일반화된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보다는 문제 이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배점 처리하였습니다. 총 15점 만점에 6점, 6점, 3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수정 전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고 수정 후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네모 칸이 25%와 75%를 나타내는 칸입니다. 4번은 25%, 75% 없이 그냥 빵점입니다. 빵점. 저희가 평균을 내봤더니 4번에 대한 평균은 10점 만점에 0.9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브릭을 수정하고 문항을 수정한 결과 이런 식으로 문항 3번에 대한 분포가 좀 더 넓게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리 논술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 학생들의 채점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학생들에 대한 난이도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상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항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저희 같이 고생한 조원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룹 4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학교별 차이는 어떤가요? N수생은 거의 30점 만점에 24점에서 22점 평균이었다면 이제 밑에 2학년 학생들 누원고하고 희문고 학생 같은 경우는 10점이 채 되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재밌게 들었고요. 나중에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별 차이는 느끼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발견한 것 같아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싸웠듯이 한번 싸워보세요. 농담이고요. 한번 자 이제 마지막적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게 된 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풀고 접했던 논술 문제들은 크게 개념을 심화를 주제로 한 논술 문항들과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주제로 한 논술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처음에 그 실생활의 활용을 주제로 한 논술 문항을 만들려고 했으나 저희의 지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문항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여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었고 그 결론은 스토리다. 스토리를 활용한 문항을 만들자. 그 스토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문화 컨텐츠를 뭐 영화나 소설 뭐 창조된 상상에 의해서 창조된 컨텐츠를 활용하면은 좀 더 접근성 있는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좀 더 나아가서 문항을 풀 때 그 문항에다가 스토리 내용을 녹여냄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스토리를 진행을 해나갈 수 있으면은
좀 더 학생들이 재밌고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들을 저희가 직접 읽었던 책, 애니메이션, 만화를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최종적으로 3가지 후보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별의 목소리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결국엔 별의 목소리가 채택이 됐는데 이 별의 목소리라는 작품은 이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DVD까지 산 김정문하고의 호소에 힘입어서 최종적으로 별의 목소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느꼈고 스토리가 굉장히 건전하고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보시면 제시문에서 읽으시는 바와 같이 얘네 둘이가 지구에서 연인사인데 이 여자애가 우주 특공대로 발탁이 돼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우주로 나가게 돼서 얘네 둘이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통신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연락이 끊어지면서 이제 스토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다 같이 실습실에서 보고 이제 스토리를 제시한 제시문과 그 문항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제시문을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화시킨 저희 조의 이 프로젝트의 중점 요소 및 목표는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가장 이거에 집중을 해보자.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향상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집중도 있게 풀고 나아가서 학생들끼리의 의사소통과 선생님과 학생끼리의 의사소통이 조금은 그래도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여주인공이 N번째 보낸 메시지의 소요 시간이 등비 수열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해석을 해냈고요. 그 문항에 사용되는 개념을 컨셉맵으로 간추려서 보면은 물리에서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을 활용한 개념을 활용해서 스토리상에서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 문항의 키 컨셉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수정 전, 수정 후 모든 문제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송수신 횟수와 전송 시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두 번째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보고 마지막에 추가적인 조건 여기서는 이제 임계 에너지라는 추가 조건이 활용이 되고 그 문항을 품으로써 스토리 결말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문항을 만들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이 문항에 녹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두 번째 문항에 보시는 문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은 그 19살의 여주인공인 미카코가 그 지구에 있는 남자 주인공한테 보내는 문자인데 결국에는 그 문자가 2년을 가로질러서 노보루 남자 주인공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19살을 보냈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그 이후에 문자를 몇 통이나 더 주고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문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문항에 보시는 문자가 마지막 문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만들고 저희가 직접 풀면서 울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문제에서 계속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된 수정 사항은 첫 번째로 상황 설정이 아직까지는 부자연스럽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우주에 관한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에 대한 고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기값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사실에 대한
그 고려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지구가 원래 위치에서 공전에 의해서 위치가 가장 멀어졌을 때 초기치인 한 달을 기준으로 그 남자 주인공이 받는 문자에는 0.04초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충분히 무시를 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밀한 메시지 송수신 원리는 원래 핸드폰 간의 문자 메시지는 핸드폰 대 핸드폰의 직접 그 통신이 아니고 중계기를 통해서 중계기를 거쳐서 송수신이 되게 되는데 이게 우주선이랑 지구 사이의 거리가 천문학적인 거리이다 보니까 그 중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리차도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과감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관에 부딪힌 게 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 배경으로 한 현대 과학적 사실인데 이거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고 난해하기 때문에 저희 주 목적이 스토리에 있어서 과감히 배제를 하고 가자고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최종본을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게 됐는데 문제를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 1-1-2는 인계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1번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관계를 파악하고 n번째 문자 메시지와 전송시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번째에서는 이 문자 메시지에 활용을 하게 되고 세 번째에서는 인계 메시지를 활용한 추가적인 활용 문제에 들어가고 스토리의 결말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바탕으로 초기 루브릭을 만들어 봤는데요. 1-1번은 송수신 횟수와 전송시간과의 관계 파악의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요소인 거리 송역 시간을 활용하여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보내는 문자,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한 수열을 각각 잡고 그 수열 간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의 답안을 평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루브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관계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물리적 요소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게 저희가 루브릭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구체적 상황의 적용. 그래서 노보루가 21살이 됐다 함은 둘이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5년이 경과되었다는 건데 5년이 경과되었다는 거는 주고받고 전송 시간이 누적되면서 합해진다.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루브릭에 담아서 가장 주안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추가 조건을 활용하여 스토리 결말을 아는 건데 여기서 인계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뭐 기기마다 인계 메시지라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가 와도 이게 문자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이제 인계 메시지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생물에서 보면은 그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역치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핸드폰에서 역치점이 인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시간이 등비 수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도 등비가 되고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시문에서 메시지를 담은 전파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담은 전파 에너지가 인계 에너지에 못 미쳐서 에너지가 닿아도 문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느냐를 루브릭에 녹여서 또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애들한테 배부를 하고 실제 반응을 얻어서 루브릭을 수정하게 됐는데 1-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푼 학생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실 텐데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한 거는 아까 첫 번째 루브릭에서 그 관계식, 그 수열관의 관계식, 점화식 그거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점화식을 사용하지 않고
나열을 통해서 저희가 수능 수열 문제 풀듯이 그냥 몇 개 해보고 등비 수열이구나 하고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단위를 실수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를 했는데 점화식으로 풀지 않았을 경우, 즉 핵심적 역할을 하는 관계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점수가 6점이다. 6점의 점수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거기서 이제 단위 실수에 대한 언급만 추가하여 루브릭을 수정을 하였는데 저희 루브릭이 지금도 느끼는 거냐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하고 조원들도 관대해서 네,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 풀이도 다양하게 나온 건데 첫 번째 풀이를 보시면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조건에 맞는 시간을 활용해서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가 19살 때 보냈더라 라는 결과를 얻은 아이가 있고 이 학생처럼 그냥 다 나열해서 나열하면 나오겠구나 해서 19살을 얻은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4번을 주고 받았을 때 45개월이 지난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한 개를 더 추가해서 61달이 되더라.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여자애는 19살이다 라는 결론을 얻은 학생입니다. 이 세 풀이 모두 저희 루브릭에 의하면 누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고 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만점을 주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번 루브릭은 아직 수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의문점으로 가지실 수 있는 게 1-1번에서는 나열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했으면서 왜 1-2에서는 나열 방법을 인정을 하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1-1번에서 관계를 파악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1-1번의 배점이 10점 1-2의 배점이 6점이라는 그 문제 사이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1-1 루브릭도 그렇고 1-2 루브릭도 그렇고 너무 일반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루브릭에서 크게 수정사항을 요구하는 풀이는 현재까지 없어서 수정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나열을 이용해서 푼 경우인데 초기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활용하여서 풀도록 유도를 하였는데 이 친구는 과감히 또 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학생입니다. 초기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점을 줬는데 저희가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자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나열도 못한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부등식에서 올바른 관계를 나열하거나 식으로 설정하였으나 라고 항목을 바꾸어서 이 친구에게는 5점이라는 점수가 부여됐는데 죄송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열을 통해서 이 방법은 저희가 인정을 하기로 했는데 한 방향만을 고려한 풀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미카코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로보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방향에 대해서 모두 고려를 하여야 된다. 이 기준이 저희 루브릭에서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모두 고려하지 않고 이 항목을 추가하여 루브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학생은 빵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항을 한
7, 8개만 나열을 해보면은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선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제를 재밌게 푼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으로 적은 거는 이 학생뿐이지만 세 문제를 올곧이 다 푼 학생들은 분명히 이 학생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활용은 뭔가 선발을 목적으로 한 평가보다는 수업 중에 이제 형성평가의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같이 본 다음에 복습하는 의미로 이런 스토리를 활용한 문항을 제시하면은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 코멘트를 잠시 읽어봤는데 뭐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할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영어로 강의하고 마지막으로 한글 요약본을 붙여둔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한글로 간단히 서머리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요. 뭐 약간의 뭐 딜레마가 있는 이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학적 과정을 어떤 학생은 교수님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수학적인 과정을 줄여주세요. 어떤 학생은 수학적 과정을 늘려주세요. 뭐 그런 서로 딜레마적인 어떤 코멘트가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코멘트한 걸 제가 읽어봤고요. 그 와중에 제가 뭐 고려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뭐 출석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대요. 근데 출석은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요. 뭐 수리논술 수업이 아마 좀 독특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미국식 교육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리논술 수업하고는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 우려했던 그래도 이제 그룹워크이 가장 사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그룹워크예요. 그룹워크 이게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조원들끼리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좀 사실 피해를 보는 조원들도 있어요. 뭐 아마 수창 시간에 수학교육을 통한 창의 완성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멘토링의 어떤 방법론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또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늘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